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교시 케이블의 고주파 케이블의 사용 용도, 그 다음에 문제점, 및 성에너지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고주파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도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성에너지 설계라는 것은 에너지 전략이라는 말인데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일본의 기술사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좀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들 보면 가끔 성에너지란 말이 있는데 에너지 전략을 성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일본식 표현. 좀 일본식 표현에서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일본식 표현인 것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그 용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러면 고주파 케이블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그냥 동축 케이블이다 이렇게 하면 고주파 케이블이다 이꼬르 동축 케이블이다. 동축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동축 케이블을 고주파 케이블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일반적인 전선은 상용주파 60Hz를 싫지만은 그 동축 케이블 같은 데는 수 킬로헤르츠, 수 메가헤르츠, 심하게는 수 기가헤르츠까지도 이렇게 실을 수가 있으니까 고주파를 실는다 해서 고주파 케이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다중전화, 전화기 여러 개 쓰는 걸 다중전화라고 하겠죠. 전화나 텔레비전 따위에 고주파 신호를 보내는 케이블을 얘기를 한다. 자, 그 밑에 구조가 나와 있는데 그 LS 전선에 고주파 동축 케이블 해가지고 이제 그 카탈로그를 갖다 하나 제가 좀 복사를 해서 넣었는데 보통 동축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죠. 심선이 있고 심선 위에 이렇게 절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드선이 이렇게 돼 있죠. 실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스가 있고 보통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5 OC 2V 이렇게 표현을 했죠. 거기 표현을. 그러면 O라는 건 의미가 뭐냐? O라는 것은 의경을 얘기해요. 심선의 의경. 그래서 의경에는 3, 5, 7, 9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 5, 7, 10. 3, 5, 7, 10. 그래서 이런 거 같으면은 5mm라는 얘기예요. 가운데 있는 그 심선이 요게 5mm라는 얘기예요. 5mm. 그래서 그 5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C라는 건 뭐냐? C라는 것은 75ohm을 C라고 그러고 50ohm을 D라고 합니다. C는 75ohm이고 특성 임피던스가 D는 50ohm이고 그러면 이걸 어디 쓰는 거냐? 이것은 영상에 쓰는 거예요. 영상 75ohm짜리는 50ohm짜리는 음성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75ohm짜리 같은 경우는 TV 가정에 TV 있으면은 TV 그 잭에서부터 TV까지 동축 케이블을 쓰게 되는데 요 C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케이블 TV 이런 거에 영상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D는 어디 쓰냐면은 전화 인입선 같은데 이제 동축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D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축 케이블을 보면 좀 굵고 뻣뻣한 것이 있고 가늘고 좀 부드러운 게 있어요. 가늘고 부드러운 것이 음성용이다. 굵고 좀 뻣뻣한 것이 영상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 TV 같은 거 들어온 거 그 동축 케이블을 보면 빳빳하고 좀 이렇게
좀 이 밖의 의경이 좀 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75ohm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자가 있는데 이자 같은 경우는 폴리에틸렌을 갖다가 그냥 이자로 표현을 합니다. 폴리에틸렌. 절연물이 폴리에틸렌이라는 얘기죠. 절연물. 그래서 여기서 요 두 번째가 절연물이죠. 요 놈이 폴리에틸렌이라는 뜻이에요.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V라는 것은 그 편조선을 얘기를 합니다. 편조선. 그래서 V가 있고 W가 있는데 V는 1차 편조, W는 2차 편조. 그래서 여기 그 실드선을 보면 실드선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감아져 있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또 그 위에다가 반대 방향으로 90도 대각으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된 것을 실드선을 감아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실드선이 한 겹만 되어 있는 것은 V라고 표현하고 두 겹으로 감아놓은 것은 W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에 대한 구조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카탈로그에 보니까 적용 규격은 뭐 KSC고 내부 도체는 연동선이고 절연은 폴리에틸렌으로 됐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절연은 폴리에틸렌, 여기 그 이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외부 도체는 연동선 편조로 되어 있고 시스는 PVC. 시스에 대한 것은 뭐 전부 다 PVC니까 여기다 넣지도 않았어요. 아파트라든지 업무용 건물이라든지 위성방송, TV 수신기. 그러니까 이것은 C자가 들어갔으니까 75ohm짜리니까 그 방송 TV용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판매사는 그렇고 제조사는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주파 케이블에 대한 구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케이블의 사용 용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금 용도를 물었으니까 뭐 저주파용도 있고 고주파용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테스트 장비라든지 장비 간 모듈 연결용이라든지 레이더, 항공기 이런 분야에 많이 사용된다. 비행기 안에 배선 같은 것을 이걸로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주파 저손실 동축 케이블은 레이더 및 각종 무선 통신 장비에서도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고주파 신호 손실을 최소화해서 최적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자가 빠졌네요. 신호를 전달해주는 조립체로 뭐 이렇게 해서 국방 신뢰성 검사 규격에 의거한 환경 조건에 부합해야 된다. 어떤 레이더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국방용으로 사용할 때 는 국방부의 어떤 신뢰성 조사 검사 이런 거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고주파 케이블 설계를 위한 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고주파 케이블의 장단점 및 성에너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을 물었는데 문제점을 이제 장단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40GHz 고주파 설계로 저효율이 아니고 저손실입니다. 제가 오타를 한 거예요. 저손실 초고속 고주파 신호 전달에 사용된다. 이게 장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손실. 외부에서 작동되는 시스템은 온도, 습도, 기압 변화에 반사, 삽입 손실이 변할 경우 전력 전송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시스템 체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움직임이나 진동에도 삽입 손실의 변화가 적다.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적은 그런 케이블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상이 안정되어 있다. 외부에서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온도, 습도, 기압 변화에 위상이 크게 변할 경우 신호 전송 오류가 발생하고 손실 저하로 인해서 시스템 체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한 동축 케이블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상이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위상이 이제 틀어지지를 않으니까 전송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신호 같은 걸 보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밀성, 항공용 외부 노출 동축 케이블의 경우 수증기가 침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퍼 실링, 그냥 수증기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습기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된 케이블이다. 동축 커넥터와 결합되는 연결부도 실링, 그 보통 TV 같은 거 집에 이렇게 보면은 커넥터에 있는 부위가 뭐 이렇게 뭘로 고무 같은 걸로 이렇게 실링해 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그 항공용이라든지 이런 그 레이더용이라든지 이런 특수용에는 그 부분을 고무 같은 걸로 해서 실링을 해가지고 습기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커넥터와 케이블 접합부도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터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단점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고주파 케이블에 대한 것은 강의를 마치고 이런 것들은 참 한번 나오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처음 나왔는데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위해서 꼭 준비해 놓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얼마의 돈을 내고 이렇게 그 기출문제 풀이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 풀이에서는 기본서에서 다른 거 위주로 하지는 않아요. 그 기본서 거는 기본서 중에서 좀 어려운 것은 제가 풀이를 해드리지만 너무 쉬운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에서는 다시 출제가 될 만한 문제 이런 것들을 잡아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못 쓰는 것을 기본서만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못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 잡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사 시험이 보통 어떤 때는 뭐 1% 정도 1% 안팎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 한 10% 합격할 때도 있어요. 이게 주관성이 상당히 강한데 보통 응용 같은 경우는 뭐 한 3% 5% 이 정도는 보통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100명 안팎으로 시험을 보는데 합격하는 인원이 뭐 적을 땐 3명, 많을 때는 한 7, 8명, 10명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 합격한다. 그럼 상당히 기술사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건축 시공기술사, 토목 시공기술사가 보통 한 5%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의 합격률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항시 그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좀 합격률이 높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다면 조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을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벡터 제어죠. 벡터 제어도 3교시 벡터 제어도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죠. 5장에 뭐 이 전동기 편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자, 벡터 제어가 뭐냐? 벡터 제어라는 것은 뭐 이미 오래 전부터 이제 요게 상용화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동기가 있으면 전동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자가 있고 여기 회전자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자속이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코일은 이걸 90도로 끊죠. 자, 힘이라는 것은 I, B, L의 사인 세타예요. 자, 여기 코일하고 요 코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코일들이 가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 길이가 L입니다. 길이가 요 L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놈하고 요것하고 직각으로 끊게 되면 사인 90도 사인 90도가 되면 요거 1이 되니까 100% 전류와 자속에 비례한 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이 코일 같은 경우는 90도가 아니죠. 요 코일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요놈하고 요놈의 각도가 30도 정도 되고 요놈은 이렇게 되니까
한 60도 되네요. 여기 한 30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일에 대한 것은 힘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0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벡터 제어는 이것을 항시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좋다는 얘기죠. 속도 제어 같은 것도 좋고. 그래서 벡터 제어의 원리가 일반적인 모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느냐? 거기 보면 일반 개요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반 인버터와는 달리 벡터 인버터는 속도 검출 소자의 신호를 제어부에서 받아서 유도 전등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1차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작 코일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계작 코일이 되는 거고 1차 그 고정자에 있는 코일, 2차 회전자에 있는 코일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벡터들을 보면 요놈이 I2라는 것이 여자 전류, 그 다음에 IT라는 놈이 토르크 전류, 힘을 내는 전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놈이 90도로 저기 90도로 위치하기 때문에 그 합친 놈, 요놈이 여기에서 이제 1차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자속과 교류가 일반 유도 전동기는 자속과 전류가 세교해서 토르크를 발생할 때 자속과 전류가 직각으로 세교할 수 없으나 벡터 제어에서는 자속을 일으키는 전류, 요거 I2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M이 되겠죠, M이. 그거 하고 토르크를 일으키는 전류, 직각으로 토르크 전류는 이제 이게 되겠죠. 토르크 전류 파이 이렇게. 이 전류가 직각으로 되도록 해서 인버터에서 공급되는 전류를 위상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벡터 제어를 또 위상 제어라고도 합니다. 위 벡터도에서 횡축은 고정자 권선의 자속을 일으키는 여자 전류고 요놈은 그 다음에 종축은 회전자에서 회전하는 토르크 전류다. 그래서 이거는 자속을 만들어놓은 전류, 요것은 힘을 내는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동기로 말하면 요게 전기자 전류고 요게 계자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벡터 제어에서는 여자 전류는 일정하게 하고 요놈은 일정하게 하고 토르크 전류를 요놈 토르크 전류를 이렇게 강함을 해서, 그러니까 토르크 전류니까 요놈을 강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토르크 전류를 강함을 해서 속도를 제어를 한다. 그냥 모터의 속도를 보통 제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기자 쪽 것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계자 것을 보통 제어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전기자 것을 가지고 제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모터의 속도를 속도 검출 소자, 엔코더라든지 타코 제너레이터라는 그런 기기들이 있어요. 이게 모터가 있으면 모터의 축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돌아가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기 옛날, 지금은 잘 못 보시는데 옛날에 자전거 보면 자전거 옆에 그 발전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바퀴가 돌아가면 거기에서 고무가 조그마한 고무 바퀴로 해가지고 제너레이터를 그 옆에 달아서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그걸 라이트를 켰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생긴 엔코더라든지 타코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타코 제너레이터는 그런 식이고, 엔코더 같은 경우는 그 축에다가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파요. 톱니바퀴식으로 파서 딱딱딱딱 톱니바퀴하고 이렇게 이빨이 맞는 걸로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검출하는. 그러니까 타코 제너레이터보다는 엔코더가 더 정확하겠죠. 엔코더는 톱니바퀴식으로 파니까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데 타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만약 그 고무 같은 것이 좀 닳는다든지 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어느 경우는 엔코더를 쓰고 어느 경우는 타코 제너레이터를 쓰고 뭐 이렇습니다. 신호를 제어해서 받아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한다. 그래서 그 구성을 보면 컨버터하고 인버터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인버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가 있게 되면 IME 인덕션 모터 그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 밑에 TG 타코 제너레이터 속도 검출부가 있어가지고 그놈을 휘드백 시켜가지고 그냥 휘드백 제어를 하는 거예요. 휘드백 시켜가지고 속도 제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은 신뢰성이 높고 그 정도 정확한 위치에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최적의 에너지 절감, 연속적인 속도 제어, 광범위한 속도 제어, 정밀한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시동 절과 작고 소프트 스타트 가능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일반 인버터 제어보다 더 벡터 제어가 기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표를 잠깐 보시면 VF 제어가 일반 인버터입니다. 일반 인버터는 전압과 주파수를 제어하는데 벡터 제어는 전류를 가지고서 제어를 한다. 그러니까 전압이나 주파수라는 게 아니고 전류를 가지고 제어를 한다. 그런 점이 많이 틀리죠. 루프 방식은 일반 인버터는 오픈 루프 방식인데 벡터 제어는 크로스 루프 방식이다. 그냥 오픈 루프 방식이라는 건 시퀀스 제어라는 얘기예요. 시퀀스 제어. 어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작동한다. 근데 그 벡터 제어 같은 경우는 그 속도계가 있어가지고 엔코더라든지 타코 제너레이터라는 이런 속도계가 있어가지고 그 속도를 감지를 해가지고 그걸 피드백 시켜서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원리 그 일반 인버터는 입력된 신호에 의해서 속도 제어를 하지만 입력된 신호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벡터 제어는 속도 검출 소재에 의해서 속도를 검출해서 피드백 시켜가지고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율을 잠깐 보시면 되겠고, 최근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속도 검출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센서레스 벡터 제어 인버터가 개발된다. 아까는 엔코더라든지 타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속도 검출 소재예요. 이런 것들이 오차가 발생이 되더라. 그냥 오차가 발생되지 않게 아예 이것을 옵센 그런 인버터가 개발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DC 모터도 옛날에는 정류자하고 브러시가 없으면 DC를 만들지 못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또 DC 모터를 구동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DC 모터를 구동을 할 때 브러시가 없는 BLDC 모터를 가지고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술 이제 진보가 되듯이 속도 검출도 타코 제너레이터나 엔코더 같은 것이 없어도 그 속도를 검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센서레스 벡터 제어는 토르크 성분의 전류를 검출해서 회전 속도를 변환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우수하고 수명이 길어지고 유지 보수가 간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센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걸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좀 고주파 케이블이라든지 벡터 제어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3교시에 이렇게 몰아서 계속 냈습니다. 자, 3회 5번 문제 보면 3회 5번 문제는 광원의 연색성 평가와 연색성이 물체에 미치는 영향, 연색성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연색성. 우리가 이건 기본서에서 다 공부를 하셨죠. 연색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연색성 평가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합니다. 평균 연색성 평가 지수. 이건 RA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 연색성 평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평균 연색성 평가 지수 이것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색성이 태양 같은 경우를 RA 100으로 봅니다.
그냥 얼마나 태양광, 우리는 이제 그 환경에 익숙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환경에 익숙해서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 출신들은 생선을 좋아해요. 주로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로 어려서 생선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뭐 회 같은 거 이런 생선들을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내륙에 충청북도처럼 이렇게 내륙에 살고 아니면 충청남도 하더라도 충청남도 보면 서산, 당진 이런 데는 해변까지만은 대전 같은 데는 내륙이잖아요. 내륙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주로 육류를 섭취했지 그렇게 그 생선도 뭐 간고등어라든지 이렇게 이게 소금 절여온 거 이런 것들은 먹었지만 날로 회를 먹는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어려서는. 요새야 뭐 이제 워낙 이게 유통이 좋으니까 뭐 내륙이든 뭐 관계없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자라온 환경에서는 해변가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생선들을 좋아해요. 그다음에 육류가 이제 육지 사람들은 육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온 환경, 자기가 주로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사람이 거부감이 없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도 전부 다 빛을 좋아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 같은 이런 포유류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걸 좋아해요. 빛을 좋아하지만 야행성 동물들이 이제 독수리라든지 뭐 올빼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껌껌할 때 오히려 이렇게 더 활동을 하는 그런 그 동물들에 그냥 깜깜할 때 남들이 잘 때 먹이를 이렇게 포획하는 그런 쪽으로 발달이 돼 있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깜깜한 걸 좋아하는 그런 동물들이에요. 걔네들은 낮에는 자고 저녁에는 활동을 하는. 그렇게 이제 환경이 바뀌듯이 우리 연색성도 그래요. 태양 아래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그 동식물은 태양 아래서 살죠. 태양 아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태양 빛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적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과 다른 어떤 빛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은등처럼 이렇게 파랗다든지 나트륨 등처럼 이렇게 뻘겋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부감을 가져오는데 이 메탈 할라이드처럼 백색광에 가까운 이런 색들은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연색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색성 평가지수는 85 이상일 때는 이상인 것은 직물 공장이라든지 페인트 공장이라든지 인쇄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85 이상을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수운동 같은 데서 만약 색깔을 보고서 이게 푸른색이다 하고서 판단을 하면 그놈을 갖다가 햇빛에 놓으면 그게 푸른색이 아니고 엉뚱한 색이 될 수가 있어요. 메탈 할라이드도 우리가 약간 푸른 계통이 가까워요. 그래서 백열등이 오히려 그 태양광하고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열등 밑에서 색깔을 본 것을 낮에 햇빛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백열등을 약간 우리가 붉은색이 나오는 계통인데도 불구하고 연색성이 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5 이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라든지 학교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서는 적어도 75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무실 같은 데서는 형광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공장 같은 데서는 보통 메탈 할라이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것이 이제 85하고 74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래가 70 이하, 70 미만 되는 것은 연색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소 이런 데서는 연색성이 70 미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 연색성 평가 지수가 있습니다. 특수 연색성 이것은 이렇게 RA 레디에이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걸로 해요. 어떤 기준 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료 광원이 있어요. 그럼 기준 광원으로 그 기준이 되는 광원에 얼마나 그 색이 가깝냐.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림의 색을 보는 게 아니고 광원의 색을 보고 있는 거죠. 광원의 색. 그래서 그 광원의 색이 기준 광원에 얼마나 가깝냐 이런 것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광원이 백열등이다. 그럼 그 백열등에 새로운 뭐 뒤에서 이제 CNT 광원 이런 거 나왔는데 CNT 광원을 개발했는데 그게 백열등에 얼마나 가깝느냐
뭐 이런 것들을 기존 광원하고 시험을 하는 광원을 시료 광원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하는 광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걸 하게 되는데, 그 기존 광원의 색깔이, 여기 시험색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 광원의 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색, 황색, 녹색, 청색, 그다음에 서양인 피부색, 나무색, 동양인 피부색. 참 이것도 애매해요. 서양인 피부색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서양인 피부색이라고는 이제 백인종을 얘기를 하겠죠. 백인종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뭐 백인종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백인종이라도 색깔들이 많이 틀려요. 특히 저쪽에 제가 유럽 쪽에 가보니까 영국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생겨서, 바로 옆에 나라인데도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골격들이 커요. 크고 머리들도 노랗고.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대개 키도 좀 아담하고 머리색도 검정색에 가깝고, 뭐 이렇게 이 같은 서양이라도 전혀 달라요. 또 이태리 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동양인도 같고 어떻게 보면 서양인도 같고, 그래서 키도 아담하고 거기는 더 동양 쪽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서양이라고 그래서 뭐 똑같은 백인이 이제 같지는 않다. 그냥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영국에서도 넘어가고 프랑스에서도 넘어가고 독일에서도 넘어가고 뭐 여러 나라에서 갔기 때문에 똑같은 백인종이라 하더라도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보죠. 러시아 같은 데는 또 전혀 또 들리잖아요. 키가 그냥 멀쑥하고 그냥 머리는 하얗고 노란색도 아니고 하얗고, 그건 햇빛을 적게 받아가지고 키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식물들도 햇빛을 좀 적게 받는 데서는 키가 쑥 자랍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근데 햇빛을 쨍쨍 쪼이는 데서는 식물들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조금만 자라도 걔는 그 광합성을 하고만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열대성 식물 같은 경우는 잘 자라질 않습니다. 그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쪽에서는 뭐 러시아라든지 그런 데서는 키가 쫙 커요. 근데 적도 지방에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햇빛을 많이 보고 자라기 때문에 키가 이렇게 아담하고 뭐 약간 까무잡잡하고 이런 식으로 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외모도. 자, 나뭇잎 색깔 이런 것들도 좀 애매합니다. 동양인 피부색도 그렇고. 자, 연색성인 그래서 요걸 R9부터 R15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연색성인 물체에 보이는 영향에서 색이 달라지게 보인다. 그냥 옷가게 같은 경우는 백열등이나 이런 걸 사용해야 되고, 정육점에는 붉은색 계통을 사용하고, 식물 같은 경우는 좀 푸른색 계통을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3회 6번 한 문제 더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NT 광원. 야, CNT 광원이 요게 제가 한번 나올 것 같아서 건축전기도 그렇고 전기응용도 그렇고 기본서에다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여기 CNT가 뭐냐? 카본, 나노, 튜브, 튜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본 튜브인데 흑연 튜브인데, 흑연인데 나노 튜브, 아주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미리,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이 피코, 뭐 이런 식의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미리 정도의 1mm만 돼도 굉장히 적은데, 우리가 1mm만 돼도 굉장히 가늘은데 마이크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노는 더더욱 보이지도 않죠. 그렇게 가늘은 것을 가지고서 형태가 이제 튜브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용하냐? 원리는
우리가 전자방출, 우리가 열전자 방출, 어, 열전자 방출은 우리 백열전등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전자 방출, 빛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 전달이 작아서 양자 효율이 낮다. 그 다음에 2차 전자에 의한 방출, 2차 전자 방출 같은 경우는 CCFL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고, 아까 광전자 방출은 형광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고, 열전자 방출은 백열등 생각하면 돼요. 전개 방출, 전개 방출은 전위차에 의해서, 양쪽의 전위차에 의해서 발광이 되는 LED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여기서 요 CNT도 요 전개 방출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돼요, 여러분 시험 때. 자, 그렇게 해서 요게 게이트고, 그 다음에 요놈이 캐소드고, 요놈이 에미터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 그림과 같은 요게 삼극관, 하나 둘 셋, 삼극관 구조와 이구간 구조의 FED로 되어 있다. FED라는 것은 반도체 종류예요. 게이트 전극에, 여기에 게이트에, 요놈 게이트에 수십 볼트 또는 수백 볼트 전압을 인가하면 에미터가 이제 이쪽이 여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쪽에 그 전류 IG를 인가를 하면 일할 준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 그 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상태에서는 전리 상태가 돼야지 일을 하는데, 아직은 일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가 된다. 다음 에미터에, 자, 여기다가는 게이트에 IG가 아니고 EG죠. EG를 인가를 하고, 이거는 이제 수 볼트에서 수십 볼트, 뭐 이렇게 수십 볼트에서 수백 볼트, 수십 볼트에서 수백 볼트 정도 이렇게 인가를 하는데, 요 에미터에는 수 킬로볼트, 좀 높은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전자가 여기 돼 있던 전자가 튀쳐나가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 마이너스 이런 전자가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발광이 된다, 이런 얘기. 발광, 빛을 발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게 형광물질을 발라서 밖으로 나갈 때 가시광선으로 바뀌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형광물질에서 따라서 적색이나 녹색이나 청색, 백색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요 에미터 구조가 뾰족할수록 전개 방출이 잘 일어나는데, 이 탄소 나노 튜브는 CNT 자체가 나노 크기 때문에, 나노미터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뾰족해서 전자가 잘 방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는 육각형 구조라고 그랬는데, 어떤 구조냐면은 요런 구조예요. 요런 구조. 이놈을 또 이렇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이 됩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로. 요 밑에도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요런 기다랗게 쭉 나가는 거죠. 이런 구조란 얘기예요. 육각형 구조. 직경은 수 나노미터고, 종류는 2극관도 있고 3극관도 있다. 특징, 효율이 높고 와트당 120루멘. 지금은 뭐 LED도 120루멘은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CNT 조명이 반짝하다가 들어갔어요. 뭐 요새 LED에 밀려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그 연색성이 좋고, 소비 전력도 적고, 수명도 길고, 전압인가 즉시 점등이 되고, 전압 전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광도 용이하고, 빛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수온이 없고 휴도가 높다.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휴가 너무 높으니까 눈부신 분들 믿겠네요. 초박형 얇은 데 쓰이고 그 평판형 우리가 보통 조명용으로는 평판형이 이렇게 개발이 됐었는데 최근에 뭐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LCD 백라이트라든지 광고용 일반 조명용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게 조명용이 뿐만이 아니고 탄소나노 튜브라는 것이 조명 위에 다른 분야에 많이 쓰여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해서 수소 저장 장치, CNT 속에다 수소 리튬 같은 것을 저장을 해서 2차 전지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자동차 같은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슈퍼 캐패시터라든지 고집적 메모리 소재라든지 전기 자동차의 축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앞으로 여러 분야에 활발히 그 개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4교시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에 단권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몇 개 있는데 좀 특이한 것들도 좀 있네요. 4교시에도. 그래서 다음 4교시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